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걸그룹 뉴진스가 말이죠. 전원 다 5명 전원 다 하이브로 복귀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제보로 전해드렸죠. 서울 종로구 경복궁 북문 신로문 돌담알에서 응가했던 중국인 관광객. 오늘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저 남성한테 고작 범칙금 5만 원 부과했답니다. 이 광화문 석측 담벼락에 낙서하면 현행범 체포도 되던데 관광객에는 참 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사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군산의 한 고교 앞에 붙은 현수막이에요. 찍는 것도 실력이다 얘들아 하신 김성란님. 자, 서울 1호선입니다. 어떤 몰지각한 인간이 택배 송장을 저렇게 출입문 위에다 덕지덕지 붙여놨네요. 사람도 아닙니다 하신 정윤희님. 자, 친구들과 중국 장가게로 환갑여행 다녀왔어요. 김순아, 이미애, 김순옥, 이명옥 평생 함께하자 하신 천화선님. 첫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남동생 김바오, 올케 강주희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신 김아름님. 자,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경의중앙선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저를 돌봐주고 응급차 불러주신 많은 분들 사반통해서라도 인사드립니다. 감사해요 하신 노명은님, 그리고 김혜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상한 뉴스 755! 예, 두 분만 크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외로움은 판매 불가입니다. 자, 어느 식당에서 목격된 놀라운 안내문 사진 만나보시죠. 야, 짜장면 한 그릇 하러 중국집 들어가려는 순간 바로 그때 출입문에 떡! 혼밥하러 온 손님 2인분 값을 써서 다 먹든지 못 먹겠으면 친구를 부르든지 그것도 싫으면 다음에 오셔.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셔. 혼밥을 즐기는 입장에서 저는 몹시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요즘 1인 가구도 정말 많은데 좀 뒤떨어진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어느 중국집 출입문에 쓰여 있는 안내문인데요. 혼자서 드실 때 2인분 값을 쓴다. 2인분을 다 먹는다. 친구를 부른다. 다음에 아내와 온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고요. 마지막에 이 외로움은 팔지 않는다. 혼자 오지 말라며 혼밥 손님을 거절하는 문장도 덧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이 문구를 보고 발을 돌렸다면서 불쾌함을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혼밥 손님이 그 업주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텐데요. 테이블 회전도 빠르고. 그렇게요. 이게 장사 방식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를 못 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저 역시 한 일주일에 한 2-3일은 혼밥을 합니다. 진짜? 누가 먹어줍니까? 혼자 먹기 편하고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시간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혼밥이 되는 곳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먹고 나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맥락 맞지 않아요. 외로움하고 혼자 당신 생각이지 그럴 리는 없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모욕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비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럴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인형 말고 현금입니다. 자, 무인 매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인형 뽑기 매장에 들어온 남성, 가져온 연장으로 현금 교환기 자물쇠를 철컹철컹. 에이씨, 안 되네. 야, 들어와봐. 자, 선수 교체합니다. 아이, 바보 같은. 야, 형 하는 거 봐봐. 맨손으로 붙잡고 으라차차. 에이씨, 지도 못하면서. 자, 결국 2명이 힘을 합쳐서 문을 붙잡고 한참을 낑낑낑. 매장 안팎을 번갈아서 왔다 갔다 결국 철커덩 개봉. 자, 현금 뭉치를 덥석 가방 안에 쑥쑥 쑤셔놓고요. 빠르게 매장을 사라칩니다. 딱 봐도 미성년자 같은데 설명 좀요.
네,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의 한 인형 뽑기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2시 39분쯤에 이 3명의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요. 2명은 공구로 집회교환기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1명은 망을 받습니다. 자, 15분 동안 저렇게 손, 발, 온몸을 써가면서 낑낑낑낑 집회교환기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한 끝에 결국 현금 다발을 가방에 넣어서 그대로 도망갔는데요. 현금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고요. 저 집회교환기를 고장낸 걸 포함하면 피해액이 총 30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들 손 변호사님 고향 인천에서도 털었어요. 네, 인천 중에서도 또 제 고향인 부평에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더욱 괘씸한데요. 지난달에 인천 부평에 있는 무인점포에서도 440만 원 현금을 털어갔습니다. 와우.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시흥의 제보자 매장에 아, 와서 지금 이 장면이 예. 인천. 그렇습니다. 예. 아, 한 달 전에 지난달 26일, 27일에 이틀 동안 440만 원 훔쳤는데 그 후에 시흥에 와서 제보자 매장에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죠. 3명 중에 2명은 붙잡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망보던 1명은 아직도 못 잡아서 잡는 중이고요. 이 잡고 봤더니 10대 중학생, 그중에 촉법 소년도 있다. 현재 부평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흥경찰서가 2명 중에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만 나이가 어린 것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기각이 됐고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대낮에 파격 퍼포먼스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 짜증나는 거 첫 번째 제보 만나보시죠. 자, 차들이 쌩쌩 왕복 9차선 도로 정중앙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우뚝 서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 뭐 하려고? 헛둘 점프. 야,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팔굽혀펴기 묘기를 펼치는데 아유, 저거 보고 좋다고 슈퍼챗 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8시 40분쯤에 강남구의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목격된 상황입니다. 저렇게 어떤 남자가 뭐 중간으로 들어갔어요.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중년 남성이라고 합니다. 앞에다가 휴대폰을 거치해놓고 갑자기 빨간불이 되니까 계속해서 뭐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 때가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도 너무 많았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면 낮에 낮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너무 많은 차들이 있어서 위험했다라고 제보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몸은 유연해요. 두 번째 영상 이어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포착된 남성의 수상한 뒷모습. 자세히 보니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어머, 저 인간 뭐야? 자기야, 보지 마. 저런 거 보지 마. 자, 일단 본인은 개운한지 봉우도 당당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 어디 좀 숨어서 하든지 뭐가 저렇게 자랑스러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가 대로입니다. 어우. 대로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고요. 시간도 문제입니다. 언제요? 오후 2시입니다. 대놓고 대로에서 오후 2시에 지금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여성들도 많이 지나가거든요. 아주 대놓고 노상방뇨를 한다? 글쎄요, 부끄러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자랑스러운 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뭐 노상방뇨를 뭐 저거를 뭐 이렇게 처벌하거나 강력하게 그럴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행동인데 저렇게 반복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이 이름은 뺄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생 아들을 둔 5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천주교이긴 하지만 평소에 성당을 잘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수능 100일 전부터 성당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대부분 전업주부인지라 평일 낮 모임이 많았고 저는 자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연차를 내고 모임에 갔는데요. 오랜만이라 여러모로 서투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임장에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여러 불평불만을 들었다며 제가 기도 준비를 많이 안 해와서 모임에 방해가 됐으니 다음엔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답장은 보냈는데 괜히 더 위축이 됐고 더 이상 모임에 나갈 자신이 없어서 단체 대화방을 조용히 나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모임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매님, 단톡방 언제 나가셨어요?
모임장님, 더 이상 모임에 나갈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그동안 자매님 노력 이해하려고 노력 좀 해봤는데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무시라니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는 됐고요, 없었고요. 됐고요. 이제 우리도 원칙대로 저희 기도 목록에서 박지훈 군 이름은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대화방을 조용히 나간 게 어떻게 무시인가요? 심지어 모임 회비까지 냈는데 그런 이유로 저희 아이에게까지 분풀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같은 학부모끼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모임장입니다. 어머머머머, 그날 지훈 엄마가 기도 엉망진창으로 해서 엄마들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커피라도 한 잔 돌리실 생각은 않고 무작정 대화방을 나가. 그게 무시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니, 동그라미. 어머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저기요, 수호 엄마. 그래요,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래도 그런데 님들 그거 갖고 뒤에서 속닥속닥 하셨잖아. 아니, 신부님은 그러려니 하시던데 왜 님들이 난리예요? 우리 지훈이 어차피 공부 잘하니까 이름 빼든지 말든지 X. 자, 교수님부터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네, 무슨 학교 무슨 행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성당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건데 무슨 방해가 있고 도대체 뭘 준비해 오라는 거고 뭘 무시했다는 건지 정말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저 같아도 굳이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우리 그 아이 이름을 뺀다는 것도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박 변호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이름을 지금 빼는 모습이 내일이 좀 수능인데. 예. 아니 이걸 넣어도 지훈이는 공부 잘하잖아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이 넣어도 될 똥 말똥인데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불쾌하고. 그리고 그냥 빼면 되지. 뺀다고 또 고질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조금 글쎄요. 암만 공부를 잘해도 왠지 막 그 부적 태우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분 나빠. 뭐 믿지는 않지만 뭐 기도한다고 공부 못한 애가 기도한다고 먹고 좋은데 지금 잘 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뺀다는 거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변호사님, 됩니다. 그래도 내일 다 교회나 사찰 앞에서 저는 다 응시자들 다 기도할게요. 모두 다 잘 치세요. 급 태세 전환. 자, 일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손 변호사님. 네. 예. 잘 보듬어 주고 또 좋은 마음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좀 위해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사연자분이 좀 기분 나쁘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히 또 공감을 하는데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 이 조용히 나갔다. 이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나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기능 중에 나갈 때 티 안 내게 그냥 나간 줄 모르게 몰래 나가는 기능도 조용히 나가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티 안 내고 나갔다는 얘긴데 그래도 같이 있었던 그 집단이면은 나갈 때 뭐 얘기를 하고 나갔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다시 좀 잘못을 했으니까 얘기하고 다시 좀 들어오게 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몰래 나가고 조용히 나간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가족분들 소금쟁이님께서도 제이유님도 무기마루님께서 뭔 놈의 종교가 저러냐고 왜 종교 가지신 분들이 저러냐고 같이 화를 내주셨고요. 스카이님도 그렇고 박채영님도 그렇고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응원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헤이님께서 우리 애도 내일 수능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앵커님. 그렇습니다. 예, 내일 진짜 수능 이제 오늘 예비 소집을 하셨고 내일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뭐 7년 만에 수험생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예!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저처럼 활력이 넘치고 싶으시다고요? 옛 건강문헌 속 그 원료 마가보건 아직 모르세요?
강한 생명력의 귀한 올력, 정교한 연고, 황금배합, 마가목의 힘을 깊이 있게 담은 마가보감. 진하고 강인하게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마가목의 힘을 믿으세요. 마가보감 프리미엄. 마가보감 프리미엄.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에선 순발력이 관건. 11초 안에 빠르게 담아야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터치. 11초 동안 최대한 많이 담아라. 광군제 기념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알리익스프레스. 술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취객으로 위장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30년 넘은 베테랑 형사의 초기 해결한 정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베테랑 형사, 서울종암경찰서의 강성길 형사팀장인데요. 지난 봄에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반면에 승객은 술에 취했어도 토를 한 적은 없다. 택시기사를 때린 적도 결코 없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택시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만 확인을 하면 금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택시기사가 제출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계속 그 블랙박스 제출을 미루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전 근무지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을 들었던 기억이 역시 베테랑 형사답게 딱 떠올라서 이 택시기사를 수사 대상자 시스템으로 조회를 해봤더니 과거에 동일 수법으로 그 일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의심은 더 커졌는데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회의 끝에 위장 수사를 하기로 합니다. 경찰이 직접 도수가 높은 소주를 옷과 머리에 뿌려서 술에 취한 승객인 척 연기를 하면서 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자, 위장 수사, 잠입 수사. 자, 그 문제 그 택시에 탔습니다. 자, 깊이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부러 멀리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코를 골면서 잠든 척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 과연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장님 이러다 구속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촬영한 영상 만나보시죠. 이 택시기사는 가다가 서행하고 잠시 정차해서 또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승객이 잠들 때를 기다렸던 거죠. 이제 부시럽게 소리를 하더니 뭔가를 제 몸에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실루를 뜨고 보니까 자기 몸에도 뭔가 바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제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아우 진짜 약간 소름 끼친다. 아까 오싹했어요. 잡았구나 그런 생각 들었죠. 사장님, 저는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제가요? 아 진짜. 저 오바이트 안 했는데.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이거. 사장님 벌금도 1,000만 원이 1,000만 원. 운전하는데 건들면은. 저 진짜 때렸어요? 그럼요. 이거 좀 봐요.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 봐. 그 X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왜 나한테 푸냐고. 타자마자 하면서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지피고. 죽기는 지금 냄새가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가야 그러면 경찰서. 내가 구속시킬 거야 내가. 이야, 진짜 박지훈 변호사님보다 조금 연기 못한다. 아닙니다. 예. 연기가 지금 감동적인 부분이 코 고는 연기거든요. 어떻게? 진짜 코 고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 코 고는 연기를 하면 이러면 걸리는데 너무 자기적이야. 예, 진짜 좀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 고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택시 기사는 쪼가서 들어볼까요? 진짜.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함정 수사 같은 거잖아요. 결국 가서 실눈 뜨고 딱 보고 있다가 보니까 가다
박사기를 반복하면서 편의점 쪽으로 갔다고 해요. 편의점. 간 다음에 편의점에서 죽하고 커피를 사와서 아하. 비닐봉지에 그걸 넣고 주물딱 끓여서 토사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짬뽕. 짬뽕 같이. 딱 그게 죽이 딱 커피와 섞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옷에 묻히고 뭐 얼굴에 바르고 화장품 바르듯이 꼼꼼하게 또 발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연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오토바이 발로 차고 오바이트 하고 이거 요겁니다. 요거. 자, 화를 내니까 경찰 이때 지지 않고 내 때렸습니까? 이렇게 또 연기도 하셨고요. 결국은 비몽사몽 연기를 끝까지 펼친 것입니다. 아, 형사님 연기도 메소드였지만 아, 저 선수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송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를 굉장히 여러 번 했고요. 또 심지어 동일 범죄로 이미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출소한 다음에 4개월 만에 이 일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엄청난 연기를 보였던 이 경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경찰인데도 택시기사가 이 가짜 소삼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바를 때 소름이 끼치고 오싹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도 범인 맞구나.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가짜 토사물을 가지고 돈을 뜯어낸 것에 송 변호사님 그치는- 보세요. 진짜 같잖아.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한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짜입니다. 가짜로 만든 겁니다. 예, 네, 예. 만든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낸 것뿐만 아니라 협박을 했잖아요. 형사 처벌 받도록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면서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공갈 미수죄가 된 건데요.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러진 안경을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걸 보여준 거죠. 내가 안경 쓰고 있다가 당신이 발로 차가지고 내가 이거 부러졌다. 이러면서 운전 중에 때리면 벌금 1,0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경찰서 가서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겁을 먹게 만든 다음에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를 한 건데요. 경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객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 놓이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했나? 내가 때렸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연기파의 대결 결국 택시를 몰고 파출소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상황 들어보시죠. 한 명한테 경찰관이가 지금 잠복 사니까 저 택시기사 가면 안 된다. 기사 안 들리게 이야기했어요. 근데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이, 경찰관이 더 잘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게 가지고 다른 경찰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니까는 왜 그러냐고 저를 막 이렇게 밀쳐요. 그래서 잠깐 영상 좀 봐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파출소에 와서도 합의 얼마면 되겠냐. 계좌번호 써달라. 계좌 써줄 때 그때가 오픈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 장난 아니었어요. 네가 뭐 경찰이야? 아니 웃기고 있네? 너 지금 술 먹었냐? 술 취했냐?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아, 교수님 동료 경찰 눈치 없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믿기 어려웠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구속시키겠다 막 이러면서 본인이 담배를 피면서 돈 달라, 돈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냥 뭐 경찰서로 그냥 계속 가게 됐고 가는 도중에 이제 이 파견된 이 파출소 직원을 만나게 됐는데 취객으로 이 위장했던 경찰께서 조그만 목소리로 내가 지금 잠복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토사물도 있고 뭐 맞았다고 막 택시기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또 경찰 신분증까지 딱 보여줬대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서 이런 일 하시면 되냐, 경찰이 이러면 되냐, 그래서 막 혼도 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찍었던 영상을 따로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예. 그제서야 믿으셨대요. 완전한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에 협조해서 순찰차에 태우고 연행하는 듯한 연기도 같이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억울한 시민들이 또 많았던 게 이 피해자 중에서는 어린 피해자가 있었는데 심지어 이 택시기사 그 학생의 집까지 찾아가서 돈을 뜯었대요. 근데 부모님이 보기에도 막 맞았다 그러고 토사물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이 택시기사 말에 부모님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자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런 피해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아까 그 택시기사 그랬잖아요. 네가 무슨 경찰이야, 마음이 확 뭐 이랬더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때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500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파출소까지 가니까 조금
꺾인 금액을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 합의하겠다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자필로 계좌번호 적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말씀대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공갈 미수죄가 성립하죠. 갈취를 하려고 실패했으니까 체포한다고 하니까 당황한 택시 기사가 욕하다가 수갑을 채우니까 그때서야 다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 피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다 해보니까 결국은 1년 정도 택시기사 하면서 많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토사물 같은 걸 뿌리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조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피해자가 무려 160여 명이 되고요.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네, 이게 똑같은 수법으로 징역 2년 6개월 살고 나는데도 이걸 또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동종 수법이 반복되고 또 피해자가 많고 또 무고까지 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보면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붙잡은 이 경찰이 이런 말도 했어요. 다른 경찰이 이 택시기사 구속돼 있을 때 구치소로 찾아가서 수사 접견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안 잡혔으면 계속 지금도 이런 나쁜 짓을 했을 건데 잡아줘서 고맙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네, 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제작진에게 전해줬습니다. 속으로 막 칼을 갈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도 배상명령 신청 제도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다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아유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현장입니다.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한 남성이 단상 위로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있던 여성을 바닥으로 내던지는데요. 놀랍게도 이 남성은 바로 이 교회의 부목사, 피해 여성은 신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 신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취지로 제보를 해주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자, 교인 수가 1만 명 정도 되는 갈보리 교회인데요. 상당히 대형 교회죠. 자, 2년 전부터 담임 목사의 횡령이 지금 문제됐던 상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담임 목사가 2002년도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데, 문제가 2014년도에 갈보리 선교원, 아마 이 교회의 부설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주식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이 선교 유치원에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검찰이 직접 기소까지 한 사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신도들 사이에서의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했더니 교회 선교활동비를 이제 받아서 이걸 임의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이걸 또 다시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횡령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제 기소할 때 교회 부속 유치원 자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했고요. 이제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측과 이 반대 측 이제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에 교회 안에서 했던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 마이 갓!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1월 5일 날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11월 6일 날이 다음 날이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담임 목사가 법의 심판을 이제 제대로 받는 재판에 들어갔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거기 보면 여성도분이 기도할 때 그 머리 허연 목사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분을 거의 유도 소매잡기 허리 돌리기 해서 그냥 잡치기로 넘겨버리고 붕 떴어요. 그쪽에 뒤에 그 대리석 계단에 머리 안 붙인 게 다행이고요. 저분은 4주 진단 받아 지금 아직도 병원에 꼬리뼈 골절이 일어났거든요. 많이 다치셨겠는데요.
네. 지금 이 꼬리뼈가 골절돼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발생한 것은 그 목사가 기소가 되고 바로 다음 날에 반대파 신도들이 드디어 이제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열었대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이제 주도한 60대 여성이 앞에 보시던 그 여성이거든요. 이제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라면 눈을 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부목사라는 맨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저 여성을 내동댕이를 쳤는데 그 강도가 지금 보다시피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놀란 또 교인들이 앞에 나와서 이 또 부목사를 또 잡기도 하고 고성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 지금 보신 영상은 반대파 신도들이 방송에서 좀 공정하게 보도해달라면서 부목사의 폭행 이후 이 벌어진 몸싸움 장면까지 저희가 편집 없이 보내드린 건데,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교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뒤에 그 주 일요일 예배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갈사모가 분리예배를 강행한 주된 주장은 담임 목사님의 기소 때문이라는 것인데, 기소는 말 그대로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교회를 분열시키며 분리시키는 악의적인 행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갈사모는 목양회의 동의와 승인 없이 본당과 음향시설을 점거하여 무단으로 사용 및 훼손하였고, 이를 중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직전의 상태가 사실 기소 단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대파가 하는 행동은 좀 문제적인 행동이다라는 입장이고, 또 부목사의 폭행에 대해서 부목사가 여성 신도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쓰러진 거지 의도적으로 바닥으로 내던진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덧붙여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파 측에서도 부목사의 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쌍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또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담임 목사도 같은 날 예배에서 설교 말미에 이 본인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보고 가시죠. 이번 일에 대해서 사회법 절차나 행정 처리 부분에서 실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도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서 도둑놈이라는 외침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측의 어떤 입장을 다시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날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임이 있던 날이 아니었고 반대파 신도들이 무단으로 교회 건물을 사용했던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 또 이 담임 목사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 보면 기소 자체가 법적 그냥 절차일 뿐이고 그걸로 확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 된 게 이게 실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교회 사례비가 교회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50% 이상은 교회 헌금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설 유치원에서 나간 돈이 전도 사업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고 반대파가 트집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사행령이 불기소 종결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종결된 게 아닌데도 아마 다른 두 건 기소된 내용은 그 얘기는 빠진 채로 아마 단순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식의 갈등이 기존 뭐 개신교단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의 개인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 세속법 또는 사회법상으로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또는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 교회의 이 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비슷한 사건들이 꽤 여러 건 그동안 있었죠. 예. 그래서 관심 있게 재판 결과까지 봐야 되는 것인데요. 반대파 신도들은 여러 차례 목사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위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측에서는 이 주도한 신도들을 출교 조치도 했거든요. 이 출교라는 게 교인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주 중한 그런 처분인데,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 출교당한 교인들이 그냥 있지 않고 이거 억울하다, 이거 문제 있다, 출교가 이게 부당하다라면서 가처분 신청해서 또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출교까지 시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런 문제까지 또 이제 드러났습니다. 제기됐는데요. 교회에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앱을 설치하라고 이제 교회 측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걸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는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 앱을 사용하는 동안만 이 위치 정보 활용을 이제 허용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허용해주는 선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허용으로 해라, 교회 측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시켰는데 이게 혹시 교인들을 감시하려는 목적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린 날, 한 여성이 분주히 손님을 맞이합니다.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정성스레 인사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진짜 며느리입니다. 도대체 장례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은 나만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 대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25년 전에 대기업에 다니는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소개받는 자리에서 나는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쑥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내한테 굉장히 호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늘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 아내께서는 늘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남편은 매일같이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요. 어쩔 때는 새벽에 들어오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킨십은 늘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아파트 이웃들 사이에서도 저 집 남편은 맨날 늦어, 뭐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웃들이 좀 유별난 이웃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웃 아주머니들이 자꾸 제보자한테 그 집 남편 어제 또 새벽에 들어왔던데 새벽에 차 들어오는 거 봤다. 관리 좀 해야겠어. 진짜 야근하는 거 맞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무슨 상관이시냐, 야근 맞다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에 온 날이었는데 제보자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니까 택시기사랑 싸움이 났는데 중간에 나를 그냥 내려주고 가버렸다. 차도 안 잡히고 2시간을 걸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겨울이잖아요. 2시간을 걸어왔으면 몸이 꽁꽁 얼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손도 따뜻하고 옷도 따뜻한 겁니다. 결국 제보자가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사실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한잔 했다. 여직원도 있었는데 유부녀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직장 동료라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지만 워낙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제보자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최근 시어머니 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여성의 충격적인 행동이 포착됐죠.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자기 동료들은 물론 여기저기다가 막 인사하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례식 3일 내내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까지 막 끌어안고
근데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수근대더라고요. 자, 낯선 여성이 며느리 행세를 했다. 자, 시어머니의 장례식장 장례식 날에 찾아와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상주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더 나아가서는 시아버지하고 아주버니한테 가서 힘내세요라고 해서 눈물의 포옹을 또 나눴다고 합니다. 와우. 조문객들한테 가서 음식 필요한 거 더 있어요? 드릴까요? 치워주세요? 등등의 행동도 했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제보자한테 전혀 인사를 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오로지 남편만 챙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요, 저 여자? 네, 같은 대학교 또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고요. 또 면접 스터디도 같이 해가지고 같은 대기업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함께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당시 동아리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외모도 호감형이었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던 남성 멤버가 바로 이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야근이나 회식 핑계로 계속해서 이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약간 이런 건가요? 되게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보자도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자 동료는 진짜 불륜은 아니다. 진짜 불륜 아닌데 좀 특수한 관계인 건 맞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회사에서도 남자 동료들과만 어울리면서 여왕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남성 동료들과 단톡방도 만들어서 술 약속을 잡고 수시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다른 남성 동료의 아내가 이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된 제보자는 남편에게 혹시 그 여성이랑 사귄 적이 있냐 아니면 좋아했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 걔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입사하자마자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신이 정 불편하면 내가 그 여자와 거리를 두겠다. 이런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남편과 멀어진 건 그 여성이 아니라 제보자였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난리를 쳐가지고 남편이 이제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는 했대요. 거리를 좀 두자고. 제가 오피스 와이프냐 이렇게 말을 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한 번만 더 문자 보내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 화를 내고 요즘에는 대면대면 하긴 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오피스 와이프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불만 제기를 했습니다만 남편이 회식 핑계로 사적인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러면서 직장 두는데 이거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아내가 이 여성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여성의 반응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이 아내에게 당신보다 내가 더 친밀한 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후에 이 제보자의 남편에게 당신 와이프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혼을 권유했다고 하고요. 남편은 오히려 이 제보자에게 도대체 왜 연락했냐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 오피스 와이프, 허즈번드 이거 진짜 요즘 난립니다. 이게 뭐 오피스 와이프인지 허즈번드인지 그건 확인은 지금 안 되는 상황 같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선을 넘고 특히 남편 잘못이 매우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화하지 말 아내의 요청이 이게 부당한 요청이 아니고 당연한 요청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내가 남편한테 더 좀 강요를 하든가 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손 변호사님도 짧게요. 네, 상대 여성의 반응이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너무 티를 내기보다는 뭔가 좀 증거를 좀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이게 뭐 지금 둘 관계가 정확히 분류는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호함과 배려의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모호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 그러고 동료인데 20년 이상을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아내는 당연히 궁금증과 불안과 서운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안 이후에도 사과를 하거나 큰 노력을 안 하니까 아내는 이 불륜에 대한 문제 더하기 인간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남편이 정말 나서야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아내를 설득을 하고 설득이 되면 다행이고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여성과 더 거리를 두던가 아내의 마음을 더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럼 아내께서는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둘의 의사소통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부부 상담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쌩쌩 달리는 열차 안, 축 늘어져 있는 운전자가 보입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는 동안 운전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요. 열차의 내부는 승객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아, 일어나 빨리. 꾸벅꾸벅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던 운전사의 몸이 벽에 부딪히면서 크게 휘청이는데요.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운전자 재빠르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는데 운전사가 급히 속도를 줄이면서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아니, 승객들은 이 열차가 덜컹거리던 순간에 승객들이 이렇게 쏠렸지만 그렇게 막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고요. 아이고, 저 열차는 한 번 더 움직이면서 또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운전자는 운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유, 제정신 아니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성이 차량의 보닛을 열고 워셔액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조심 워셔액을 보충하고 뚜껑을 닫는데요. 워셔액 통을 제자리에 두고 돌아와서 보닛을 닫으는 순간에 뭔가 발견하고 멈칫 놀랍니다. 뭔데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는데요. 다름 아닌 작은 종이 케이스였어요. 여성이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접히고 접힌 여러 장의 지폐가 나옵니다. 보닛에서 발견한 은밀한 비자금의 여성 웃음만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얼마인지 세어보다가 다시 원래대로 접어듭니다. 주인은 남편입니다. 여성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비자금 딱 걸린 남편은 민망한 듯 웃어 보이는데요. 보닛에 숨겨나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역시 아내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손 변호사님, 나도 저런 적 있다 없다 그것만.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방송을 아세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